옛날 옛적 지리산 깊은 자락에 자리한 고즈넉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맑은 아침 공기를 가르며 아이들의 즐거운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는 평화로운 곳이었죠. 마을 어귀의 정자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그 소리를 들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목소리 한번 좋구나. 뭐가 그리 신나서 저리 노래를 부를까? 하지만 아이들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의 표정은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그 노래는 즐거운 노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민준이는 바보래요, 가난한 거지래요, 옷도 맨날 똑같대요. 노래의 주인공은 바로 강민준.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차가운 초가집에서 홀로 살아가는 가여운 소년이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였지만 마을 아이들은 그런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같이 민준을 놀려댔습니다. 아, 강민준. 너 글도 못 읽는다며. 멍청이라서 그렇지. 쟤는 밥이라면 아무거나 다 먹는데. 우리 집게밥도 먹을걸? 깔깔깔. 어른들이 말려도 보았지만 아이들의 조롱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아이들의 놀림이 고통스러웠던 민준은 그들의 눈을 피해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결국 민준이 다다른 곳은 마을 뒤편의 깊은 숲이었습니다. 높이 뻗은 나무들과 시냇물이 흐르는 그곳은 민준의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여기는 아무도 없어. 그렇게 민준은 매일같이 숲으로 가 마음을 달래곤 했지만 그곳에 오래 있을수록 외로움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나도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아직 10살도 되지 않은 어린아이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은 함께 놀아줄 친구였습니다. 이에 민준은 스스로 친구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숲속 커다란 나무 아래 자리를 잡고 품속에서 조그만 조각칼을 꺼내 나무 조각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다 됐다. 너의 이름은 호랑이야. 넌 이제부터 내 가장 친한 친구이자 서로를 지켜주는 가족이야. 시간은 빠르게 흘러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린아이였던 민준은 어느새 늠름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늠름한 사내가 되었음에도 그는 여전히 숲속에서 나무 조각상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호랑아, 오늘은 날이 참 좋구나. 이런 날엔 같이 산책이라도 가면 좋을 텐데. 10년의 세월 동안 겨우 형체만 알아볼 수 있던 그의 조각 실력은 마치 살아 움직일 듯 정교한 조각을 하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 보니 민준의 놀라운 실력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금세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정말 강민준이 만든 거라고? 세상에 살아있는 호랑이라고 해도 믿겠네. 그 실력은 과연 조선 최고라 해도 무방할 정도야.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 여느 때와 같이 숲에서 조각을 하고 있는데 그의 앞에 갑자기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내 놈이 박민준이라는 조각장이더냐? 예. 제가 강민준입니다만. 원님의 명이다. 어서 관하로 가자. 민준은 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 관하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그가 긴장하고 있는데 그의 앞에 배가 불룩 나온 원님이 나타났습니다. 네가 바로 그 소문난 조각장이라고. 소문은 모르겠습니다만 조각은 조금 할 줄 압니다. 됐다. 내 놈의 실력이 그리 대단하다 하니 내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여봐라, 그것을 가져오너라. 그러자 포졸들이 커다란 나무 문짝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내 방의 문이다. 이 귀한 몸이 머무는 방인 만큼 이 문에 특별한 꽃창살을 새겨보거라. 만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내 놈에게 큰 벌을 내릴 것이다. 알겠느냐? 갑작스러운 명령에 민준은 당황했지만 일개 백성이 원님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원님의 명이 떨어지기 무섭게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조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긴장한 것과 달리
그의 실력은 과연 일품이었고 그 놀라운 솜씨에 마을 사람들은 구름처럼 몰려들어 구경했습니다. 세상에. 정말 솜씨가 보통이 아니야. 꽃이 살아 숨쉬는 것 같네. 잠시 후 민주는 마침내 창호문 조각을 완성했습니다. 원님, 다 완성되었습니다. 마음에 드시는지요? 그는 문을 내보이며 원님을 올려다보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원님은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에잉. 최고의 조각장이라길래 기대했건만 겨우 이것밖에 안 되는 놈이었구나. 뭐들 하느냐? 어서 이놈을 끌어내거라. 예. 어찌 그러십니까? 무엇이 마음에 안 드시는지요? 이놈아. 꽃이라는 자고로 향기가 나야 하는 법이거늘 이건 향기가 없지 않으냐? 아니, 향기라니요. 나무 조각은 향기가 날 수 없습니다. 시끄럽다. 그런 실력으로 무슨 조각장이라고 까불어.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썩 꺼지거라. 원님은 되도 않는 트집을 잡더니 그를 관아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원님의 매서운 반응에 칭찬을 하던 마을 사람들 또한 모두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뭐야, 강민준이도 별거 아니었구먼? 우리가 여태 눈이 삐어서 저놈이 만든 게 대단해 보였나 봐. 역시 바보 강민준이 그럼 그렇지. 또다시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민주는 마치 땅속으로 꺼질 듯한 엄청난 우울감에 휩싸였습니다. 왜 나는 가진 것 하나 없이 태어나서 사랑 한 번 받지 못하는 거지? 이럴 거면 왜 태어난 거야? 그는 눈물을 쏟으며 다시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처지를 비관하며 하염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하늘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여긴 어디지? 집에 가봐야 아무도 없는데 갈 이유가 있을까? 그때 어디선가 묵직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주는 허탈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이젠 하다 호랑이까지 만나는구나. 그래, 이렇게 살아 무엇하겠어. 차라리 호랑이 밥이 되는 게 낫겠지. 민주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눈을 뜨거라. 예. 눈을 뜨라 하였다. 알 수 없는 음성에 민주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지리산의 산신령이었지요. 아이야, 너는 어찌하여 그 귀한 재능을 가지고도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 하느냐? 그러더니 산신령은 웬 허름한 조각칼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선물을 하나 주마. 이것은 생명을 조각해내는 칼이다. 내가 무엇을 만들든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물건이지. 그러니 이걸로 내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며 살아가거라.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단, 조건이 있다. 이 칼로 무엇이든 살아 움직이게 만들 수 있지만, 단 하나, 절대 이미 죽은 사람을 조각해서는 아니 된다. 만약 그 금기를 어긴다면 끔찍한 재앙을 맞게 될 것이다. 내 말을 명심하거라. 말을 마친 산신령은 민준에게 칼을 쥐어주고는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민준은 얼떨결에 신비한 조각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황급히 관아로 다시 뛰어갔습니다. 원님, 제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저놈이 정신이 나간 모양이로구나. 그래, 죽기 전에 뭔들 못하겠느냐. 한번 해보거라. 원님이 문짝을 내어주자 민주는 신비한 조각칼을 꺼내 들고 다시 조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조각을 마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준이 새겨넣은 꽃 조각들이 하나둘 생기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향기로운 꽃향기가 관아를 가득 채우자 나비들이 문을 향해 몰려들기까지 했습니다. 이럴 수가.
최고의 조각장이라더니 과연 대단하구나. 원님은 박수를 치며 민준을 꼭 안아주었고 그에게 수백 냥의 돈을 상으로 내려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은 신비한 조각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가 조각만 했다 하면 동물이든 식물이든 뭐든지 다 살아서 움직였습니다. 그의 명성은 팔도에 퍼져나갔고 조각 의뢰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돈방석에 앉게 되었지요. 반짝이는 것이 하도 많으니 이젠 돌인지 돈인지 모르겠구먼. 부가 모이면 자연히 사람도 모이는 법. 민준의 주변에는 어느덧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그중엔 어릴 적 그를 무시했던 친구들도 있었지요. 민준아. 내가 옛날엔 정말 미안했다. 혹시 뭐 필요한 건 없어? 내가 다 도와줄게. 민준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작업장으로 가던 그는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봐, 우리가 언제까지 저놈 비위를 맞춰줘야 하냐? 그러니까 말이야. 벼슬도 하나 없으면서 돈 좀 많다고 아주 거들먹거린다니까. 조금만 참아. 돈 좀 뜯어내면 그만이니까. 앞에선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굴던 그들은 뒤에선 여전히 그를 무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알게 된 민준은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나는 왜 이런 신기한 능력과 부를 얻었음에도 아직도 인정받지 못하는 거야? 그래. 저놈들이 말하는 벼슬. 그것만 있으면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겠지. 그날 이후 민준은 조각을 멈추고 탐관오리들을 쫓아다니며 뒷돈으로 벼슬을 사려 했습니다. 하지만 탐관오리들은 뇌물만 꿀꺽할 뿐 아무런 자리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애먼 돈만 잃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허탕을 친 민준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그의 얼굴에 보자기가 씌워졌습니다. 뭐야? 그는 순식간에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잠시 후 보자기가 벗겨지자 그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그의 앞에는 험상궂은 산적이 아닌 비단 옷을 입은 웬 양반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네가 조각만 하면 무엇이든 살아 움직이게 한다는 그 자가 맞느냐? 양반은 두루마리 하나를 휙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것도 만들 수 있겠느냐? 민준이 두루마리를 펼쳐보자 그 안에는 일평생 본 적 없는 엄청난 미인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뭐? 여인을 조각하는 것쯤이야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 설령 그 여인이 죽은 여인이라 하더라도 살려낼 수 있는 것이냐? 양반의 말에 민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죽은 사람을 조각하는 것, 그것은 산신령이 말한 금기였습니다. 아이고. 다른 건 몰라도 죽은 사람을 조각하는 건 절대 못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때 양반이 금화가 가득 담긴 자루 하나를 그의 앞에 던졌습니다. 만일 그 여인을 살려낼 수만 있다면 이 돈은 물론이고 자네에게 높은 벼슬자리를 내어주겠네? 그럼 자네는 누구에게도 무시받지 않고 평생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게야. 내가 누구냐고? 내가 바로 영의정 최진원이다. 눈앞의 자는 바로 조선 땅을 쥐락펴락한다는 권세가 최대감이었습니다. 벼슬이라는 기회와 산신령의 금기 사이에서 민준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걸 어쩐다. 분명 그 노인이 죽은 사람은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하지만 최대감 눈에 들기만 하면. 한참을 고민하던 민준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감님. 하겠습니다. 꼭 벼슬자리를 주셔야 합니다. 그날 이후 민준은 초상화 속 여인, 연화를 조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최대감의 눈에 들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랜 시간 여인의 초상화만 들여다봐서 그런지
민주는 점점 그녀가 아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낭자가 살아있을 때 보았다면 분명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라 생각했을 겁니다. 낭자의 목소리는 얼마나 고왔을지 궁금하군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지쳐 잠이 든 민준의 꿈에 초상화 속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조각장님, 제 목소리가 궁금하다고 하셨지요? 직접 들어보시니 어떠십니까? 세상에, 낭자. 정말 당신입니까? 그렇고 말고요. 제가 보고 싶으셨지요? 저도 조각장님이 보고 싶었답니다. 그날 이후 여인은 계속해서 민준의 꿈에 나왔고 둘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민준은 태어나 처음으로 사랑받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시간은 흘러 마침내 여인의 얼굴을 거의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눈동자를 새기는 일뿐이었습니다. 자, 어서 새겨보거라. 별을 담은 듯 반짝이는 눈동자로 새겨야 한다. 민주는 손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조각을 완성해야만 했습니다. 대감님, 전부 다 됐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나무로 만들어진 여인의 조각상이 점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딱딱했던 나무 피부가 뽀얗게 바뀌고 마침내 여인은 가느다란 숨을 내뱉었습니다. 여인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오, 드디어. 내가 되살아나기만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최대감은 볼이 상기되어 여인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사색이 되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최대감, 당신이 어찌? 사실 수년 전 최대감은 연화에게 혼담을 넣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모함으로 그녀의 집안을 몰락시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날리 통에 목숨을 잃었고 최대감은 죽은 그녀를 되살려서라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지요. 흐흐흐, 내가 이 살결을 어찌나 만져보고 싶었던지. 너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너는 이제 내 것이다. 한편 이 사실을 몰랐던 민주는 자신의 실수를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역시 그 노인의 말대로 죽은 사람을 살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놀라 문을 열어보니 마을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조각했던 짐승들이 살아 움직이며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가 조각했던 폭포 그림에서는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나와 마을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민주는 산신령의 경고를 떠올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금기를 어긴 탓에 생긴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뒤늦게 상황을 깨달은 최대감이 허둥지둥 밖으로 뛰쳐나왔고 민주는 그 틈을 타 연화의 손을 잡고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못들 하느냐? 거기 서라, 이놈아. 그건 내 것이다. 민주는 연화의 손을 잡고 달리고 또 달려 마침내 그의 안식처인 숲속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숨을 가다듬는데 문득 연화가 말을 건넸습니다. 조각장님, 저를 아시지요? 그러며 알고 말고요. 그간 꿈에서 항상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 생명은 조각장님의 손끝에서 비롯되었고 조각장님의 마음에서부터 되살아나고 있던 것이지요. 세상에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민주는 감격하여 연화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너머로 물난리가 난 마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를 괴롭히던 친구들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며 민주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조각장님, 이제 행복하십니까? 예, 그러며 꿈에 그리던 당신과 함께 있고 또 나를 괴롭히던 이들이 벌을 받고 이보다 행복할 순 없죠. 정말 행복하십니까? 연화가 지그시 바라보며 묻자 민주는 왠지 모르게 그녀의 눈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조각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니 마음이 편치 않군요. 조각장님께서는 이미 멈출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예. 제가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만. 저것들은 모두 조각장님의 손에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저들을 멈추는 것 또한 조각장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요. 연화의 말에 민주는 곰곰이 생각하다 문득 산신령이 주었던 그 신비한 조각칼을 떠올렸습니다. 설마 이걸로 저들을 만들었으니 이 칼을 없애면 저들도 사라지는 겁니까? 그러자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당신 또한 제가 살려낸 것인데 이 조각칼을 없애면 당신도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저를 사랑해준 사람은 일평생 당신뿐이었습니다. 그런 당신과 어찌 헤어집니까?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내 알바 아닙니다. 민준이 조각칼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연화가 그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사랑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사랑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조각장님을 사랑하게 된 것은 조각장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조각장님이 저들을 사랑하신다면 분명 사람들도 조각장님을 사랑하게 될 테지요. 저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조각장님의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그 말에 민준의 눈에서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한참을 울다가 이내 눈물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내 욕심으로 당신을 다시 살아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 또한 사랑합니다. 민준은 연인을 마지막으로 힘껏 끌어안더니 손에 쥐고 있던 조각칼을 바닥에 세게 내던졌습니다. 조각칼은 두 동강이 났고 그 순간 마을을 공격하던 짐승들은 모두 나무 조각상으로 변했습니다. 쏟아지던 물 또한 일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연화의 몸도 서서히 흐려져 가더니 절벽 너머로 멀어져 갔습니다. 그때 언덕 아래서 최대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 돼. 감히 어딜 가려는 게냐? 어딜 도망치려고? 너는 내 거야. 최대감은 사라져가는 연인을 붙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그의 발은 이미 절벽 너머를 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그의 안식처인 숲속에 틀어박혀 예전처럼 조용히 조각만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집으로 돌아가던 그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호랑이 울음소리에 놀라있는 힘껏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이렇게 죽을 순 없어. 한참을 달려가던 그는 그때 무언가와 세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가 부딪힌 것은 웬 여인이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저도 앞을 보지 못하고 부딪힌 거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여인은 지난날 헤어졌던 연하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역. 당신은 연하 낭작? 예. 저를 아시나요? 아쉽게도 그녀는 얼굴만 같을 뿐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민준이 실망하던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지난날 연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랑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사랑을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떠올리자 민준의 얼굴엔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이 위험한 숲길을 어찌 여인 혼자 다니십니까? 괜찮으시다면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려도 괜찮을런지. 그리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민준은 여인과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숲을 떠나갔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는 산신령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욕심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법이지. 앞으로 내 앞길엔 사랑만이 가득할 것이니라. 과연 산신령의 말대로 민준은 욕심을 내려놓고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인과 혼인해 사랑을 나누며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기 시작하니 그들 또한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옛날 일은 진심으로 미안하다. 우리 아내가 감자를 쪘는데 같이 먹으러 갈래? 그는 더는 신비한 조각칼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사랑의 결실로 아이를 얻게 되었으니 그 어떤 조각보다도 위대한 생명을 만들어낸 것이었지요. 민주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